비오는 저녁, 고급 저택 앞에 검은 리무진이 서 있었습니다. 차창에 빗방울이 또각또각 떨어지는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죠. 그때 허름한 점퍼를 입은 24살 청년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제발 그 차 타시면 안 됩니다. 73세 강재훈 회장은 놀란 얼굴로 청년을 내려다봤어요. 평생 존경받아온 기업인에게 이런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죠. 뭐라고 했나, 자네? 하지만 청년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무언가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좋아요, 구독을 미리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날은 강재훈 회장에게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50년간 일군 전자제품 제국의 경영권을 둘러싼 중요한 계약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회사 임원들도 언론도 모두가 이날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계약이 사실은 정교한 함정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함정을 파헤친 건 다름 아닌 한 청년의 순수한 의리였다는 걸요. 시간을 이틀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택배 청년 이준호는 평소처럼 물건을 배달하러 왔다가 우연히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회장의 장남 영민 상무가 정체불명의 브로커와 리무진 옆에서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차 전체가 녹화, 도청 장치로 꽉 차 있습니다. 브로커의 말에 준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이 평생 은혜를 갚고 싶어 했던 회장님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준호가 회장에게 그토록 깊은 은혜를 느끼고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쏟아지는 빗방울이 아직 마르지 않은 새벽,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도로 위,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파손된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 22살 준호가 무릎을 부여잡은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 아파요. 무릎에서는 피가 줄줄 흘러내렸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달려온 경찰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로 보아 가해자는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짧고 냉정한 한마디. 준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닙니다. 제 블랙박스를 보시면 저는 피해자예요.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블랙박스는 충격으로 산산조각난 뒤였고 상대는 돈 많은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증언도 증거도 모두 준호를 향해 비수를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형사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웠습니다. 증거가 이렇다 보니 어쩔 수 없네. 합의금 준비해. 그 말은 준호의 가슴을 얼음처럼 찔러왔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합의금은 꿈도 못 꿀 일이었으니까요. 결국 법정에 서게 된 준호.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가던 길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판사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상대 측 변호사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모든 게 끝나버린 것 같았죠. 그때 법정 뒤쪽 문이 묵직하게 열렸습니다. 웅성거림이 번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70대의 노신사, 단정한 양복 차림의 강재훈 회장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재훈 회장님 아니십니까? 어쩌다 이런 재판에. 방청객들은 놀라움에 술렁였습니다. 회장은 곧장 재판부 앞으로 걸어 나와 USB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실제 가해자는 제 손자입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었고 손에는 블랙박스 원본,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서까지 완벽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방청석에서 젊은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지만 회장은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의감이 강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준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순간 그의 눈가에서 눈물이 뜨겁게 터져 나왔습니다. 억울함과 안도감, 그리고 평생 갚을 수 없는 감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법정을 나서던 길,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회장은 잔잔한 미소를 띠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젊은이,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지. 그게 어른의 도리란다. 그날 이후 준호는 새벽마다 택배 상자를 짊어지며 달릴 때마다 다짐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이 길을 달릴 수 있는 건 그분 덕분이다. 그러나 준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은혜가 훗날 또 다른 거대한 소용돌이의 시작이 될 줄은요. 이틀 전 오후 회사 지하 주차장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어두운 공간에 검은 리무진 한 대가 덩그러니 서 있었어요. 준호는 평소처럼 택배 상자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었죠. 택배 왔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바로 사람이 나타날 텐데 오늘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때 리무진 뒤편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 전체가 녹화, 도청 장치로 꽉 차 있습니다. 준호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어요.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 더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리무진 옆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은 회사에서 자주 보던 영민 상무였고 다른 한 명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손에는 작은 기계들이 들려 있었어요. 회장님이 서명하는 순간 모든 게 실시간으로 외부로 전송되죠. 브로커의 말에 영민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좋아. 아버지는 이제 스스로 경영권을 넘겼다는 완벽한 증인이 되는 거야. 준호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이 평생 은혜를 갚고 싶어 했던 회장님이 아들의 함정에 빠질 위기에 처한 거였거든요. 손이 차갑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블랙박스는 어떻게 처리했나? 영민의 질문에 브로커가 대답했어요. 모든 녹화 장비가 조작 가능하도록 설정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무엇을 말하시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준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2년 전 자신이 당했던 조작이 이번에는 회장님께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의심하면 어떻게 하지? 영민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브로커는 차분히 답했어요. 그럴 리 없습니다. 아드님이 직접 모시는 차에 의심을 품을 이유가 없죠. 게다가 계약서 내용도 완벽하게 위조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숨겨있던 곳에서 조심스럽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택배 상자 하나를 건드리고 말았어요. 쿵! 작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주차장에서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누구야? 영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차장을 갈랐습니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더 깊숙이 숨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거든요. 브로커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바람에 뭔가 날린 걸 거예요.
영민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한참을 둘러보다가 다시 대화를 시작했어요. 내일 계약 시간은 정확히 몇 시인가? 오후 3시입니다. 회장님께서 차에 타시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녹화됩니다. 그들이 계속 대화하는 동안 준호는 자신의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조작하기가 어려웠지만 간신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영민의 불안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실패할 리 없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회장님께서 사고를 당하실 수도 있죠. 브로커의 차가운 말에 준호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들이 단순히 경영권만 노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사고라니 너무 위험한 얘기 아닌가? 비즈니스에서는 때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브로커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마치 물건을 거래하듯 사람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두 사람은 대화를 마치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어요. 준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웅크린 채로 있었습니다.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어보니 더욱 확실해졌어요. 회장님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요. 어떡하지? 준호는 중얼거렸어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증거가 충분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거대한 기업의 상무였거든요. 누가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요? 하지만 준호는 결심했어요. 2년 전 자신을 구해준 그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겠다고. 회장님이 위험에 빠지는 걸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들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회장님께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드릴지 막막했거든요. 회장님, 아드님이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계약 당일 강재훈 회장의 저택 앞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대리석 계단을 적시며 긴장감을 더했어요. 오후 3시 검은 리무진이 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양복을 입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50년간 지켜온 원칙처럼 그의 걸음걸이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긴장감은 있었지만 자신의 아들이 준비한 차를 의심할 이유는 전혀 없었거든요. 회장님, 차량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정중히 인사하며 차문을 열었어요. 리무진 내부는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와 각종 편의시설로 가득했습니다. 평소 회장이 애용하던 차량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어요. 회장이 차에 오르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멀리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비에 젖은 허름한 점퍼를 입은 청년이 숨가쁘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준호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제발 그 차 타시면 안 됩니다. 회장은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비에 젖어 초라해 보이는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 이런 말을 하다니 황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뭐라고 했나, 자네? 회장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회장님, 저 기억하세요? 저 준호예요. 준호의 말에 회장의 눈빛이 변했어요.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때 법정에서 만났던 그 청년이었거든요. 아, 그때 그 젊은이구나.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에? 차 안은 함정입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전부 녹화되고 있습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비에 젖은 그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눈빛만큼은 진실로 가득했습니다. 운전기사와 수행원들이 수상하다는 듯 준호를 바라봤어요. 어떤 이는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준호를 제지하려 했습니다. 회장님, 저런 사람과 대화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손짓으로 그들을 만류했어요. 준호의 눈에서 뭔가 간절한 진실을 읽었거든요. 자네 말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네. 들어오게. 회장의 결정에 수행원들은 당황했지만 감히 반대할 수는 없었어요. 준호는 회장을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아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차 전체가 녹화, 도청 장치로 꽉 차 있습니다. 영민과 브로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회장님이 서명하는 순간 모든 게 실시간으로 외부로 전송되죠. 녹음이 계속될수록 회장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어요. 자신의 아들이 그리고 아내가 함께 벌인 음모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아버지는 이제 스스로 경영권을 넘겼다는 완벽한 증인이 되는 거야. 영민의 목소리가 들릴 때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50년간 일구어온 회사를, 그것도 자신의 피부치가 이런 식으로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깊은 배신감이 그를 휩쌌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저도 2년 전에 조작당할 뻔했어요. 그때 회장님께서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영원히 누명을 쓰고 살았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회장님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에요. 회장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창밖의 비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 배신감, 그리고 앞에 있는 청년에 대한 고마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 함정에 빠질 뻔했구나.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준호는 이미 생각해둔 계획이 있었어요. 우선 그 차는 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희가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이 녹음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50년간 기업을 운영하며 쌓은 경험이 준호의 말이 옳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계약은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겠네. 그리고 자네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 순간 준비는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2년 전 자신을 구해준 회장님께 이제는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밖에서는 여전히 리무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차는 더 이상 회장을 태우지 못할 거였습니다. 대신 진실을 밝히는 증거가 될 뿐이었어요. 계약 시간이 지나자 회사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민 상무는 조바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약속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는 얼굴이 새파래졌거든요. 아버지가 왜 안 오시는 거야? 영민은 휴대폰을 들고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회장은 받지 않았어요. 브로커 역시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건 아니겠죠?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의심할 리 없어. 하지만 영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한편 회장의 저택에서는 준호와 회장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노트북과 각종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단순히 녹음 파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준호의 말에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50년간 기업을 운영하며 쌓은 경험이 그에게 신중함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거든요. 자네 말이 맞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그 리무진을 자세히 조사해 봐야 합니다. 숨겨진 장치들을 찾아내면 결정적 증거가 될 거예요.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박상모라는 친구가 있네. 전직 경찰 특수수사대 출신이야. 지금은 민간 보안 전문가로 일하고 있지. 정말요? 그분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그 친구는 디지털 포렌식에도 능하거든. 회장은 즉시 박상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간략히 설명한 후 긴급히 만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2시간 후 도심에서 벗어난 한적한 카페에서 세 사람이 만났어요. 박상모은 회장보다 1살 아래의 노련한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많은 것을 보고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있었어요. 재훈이 형, 상황이 심각하군요. 박상모은 준호가 녹음한 파일을 들어본 후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정도면 이미 범죄 수준입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네를 부른 거야. 도와줄 수 있겠나? 당연하죠.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박상모은 노트북을 펼치며 계획을 설명했어요. 우선 그 리무진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숨겨진 녹화 장비와 송신 장치를 모두 찾아내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접근하지? 아마 지금쯤 회사 주차장에 있을 텐데. 준호의 걱정에 박상모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보안업체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날 밤 박상모은 전문 장비를 들고 회사 주차장에 나타났습니다. 야간 경비원에게는 정기 보안 점검이라고 설명했어요. 의심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경비원은 쉽게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박상모은 리무진 주변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특수 탐지기를 이용해 전자장비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웬만한 스파이 영화 수준이군. 리무진 곳곳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GPS 추적 장치와 실시간 송신기까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교하게 숨겨져 있어서 일반인은 절대 발견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박상모은 모든 장치의 위치를 사진으로 찍고 송신 주파수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신호들이 모두 같은 곳으로 전송되고 있군. 송신 목적지를 추적해 보니 회사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한 건물이었어요. 임대 사무실로 위장한 비밀 작업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다시 만나 박상모의 조사 결과를 공유했어요. 상상 이상입니다. 이건 단순한 도청이 아니라 완전한 감시망이에요. 박상모의 찍은 사진들을 보며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이토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박상모은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송신 목적지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구했나? 야간에 몰래 잠입해서 찍었습니다. 보세요. 영상에는 영민과 브로커, 그리고 몇 명의 낯선 사람들이 모니터를 보며 회의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모니터에는 리무진 내부의 실시간 영상이 출력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증거입니다. 이제 법적 대응이 가능해요. 하지만 회장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아들을 법정에 세운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형,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범죄예요. 박상모의 말에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 2년 전에 회장님께서 진실을 밝혀주셨듯이 이번에도 진실이 승리해야 합니다. 회장은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조언을 듣고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신념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좋다.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네. 그날부터 세 사람의 본격적인 증거 수집이 시작되었어요. 박상모은 디지털 포렌식을, 준호는 현장 감시를, 회장은 내부 정보 수집을 담당했습니다. 며칠 동안의 조사 끝에 그들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영민의 음모는 단순히 경영권 탈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회사 자금 유용, 기밀 정보 유출, 심지어 경쟁사와의 결탁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박상모의 두터운 파일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내일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시퀀스 5 이사회의 반전. 이사회 당일 아침 회사 본사 건물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임원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어요. 영민 상무는 일찍부터 출근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무책임한 행동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야. 영민은 측근 임원들에게 말했어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사회실에는 15명의 이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영민 편에 서 있는 젊은 임원들이었어요. 몇몇 원로 이사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약속을 어기신 이상 우리는 회사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영민이 단상에 서서 연설을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구시대적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리더십으로 회사를 이끌어야 할 때입니다. 젊은 임원들이 박수를 치며 호응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이사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재훈 회장이 들어선 것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시선이 회장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준호와 박상모가 함께 들어왔어요. 아버지, 영민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네, 늦었군. 회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자신의 자리로 향했어요. 그의 걸음걸이에는 평소와 다른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회장이 손짓하자 박상모가 노트북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이사회실 앞쪽 대형 스크린에 연결되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영민이 일어서려 했지만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자리에 앉아있게. 내도 이걸 봐야 한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영민과 브로커가 대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차 전체가 녹화, 도청 장치로 꽉 차 있습니다. 브로커의 목소리가 이사회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사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회장님이 서명하는 순간 모든 게 실시간으로 외부로 전송되죠. 영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음성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아버지는 이제 스스로 경영권을 넘겼다는 완벽한 증인이 되는 거야. 이 대사가 나올 때 이사회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젊은 임원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영민을 바라봤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입니다. 제 아들이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증거죠.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영민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작이라고? 회장이 차분히 반문했어요. 그러자 박상모가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리무진에서 발견된 녹화 장비들입니다. 스크린에 리무진 내부에 설치된 각종 장비들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 송신 장치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송신 목적지에서 발견된 모니터링 시설입니다. 영민과 브로커들이 모니터를 보며 회의하는 모습이 화면에 떴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원로 이사 한 명이 일어났어요. 영민 상무,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저는 영민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이사회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강영민 씨 사기와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잠깐, 이건 아버지와 제가 해결할 문제예요. 영민이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모든 증거가 검찰에 제출된 상태였거든요. 영민이 체포되며 마지막으로 회장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원망과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답했어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이 내가 내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마지막 교훈이다. 영민이 끌려나간 후 이사회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이사들은 방금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원로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자신의 아들을 직접 고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이해했거든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사실 저도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죠. 회장이 준호를 가리켰어요. 준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청년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함정에 빠졌을 겁니다. 2년 전에 제가 이 친구를 도와준 것이 이렇게 큰 은혜로 돌아왔어요. 이사들이 준호를 바라봤어요. 평범해 보이는 젊은이가 이토록 큰 일을 해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진실은 항상 승리합니다. 회장의 말에 이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번에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되었어요. 직원들은 회장의 올바른 결정을 존경했고 준호는 회사의 특별 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진실을 밝혔다는 것만큼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시퀀스 6 더 큰 음모. 영민이 체포된 지 사흘 후 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음모가 단순히 가족 내 갈등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회장의 집 서재에서 준호와 박상 모은 추가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있었어요. 책장 가득한 경영 서적들 사이로 석양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박상모의 두터운 파일을 펼치며 말했어요. 그의 표정은 지난 며칠보다 더욱 어두웠습니다. 영민 상무의 배후에는 경쟁사가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중국의 대형 전자기업이죠.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산업 스파이 사건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영민 상무는 지난 3년간 중국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았습니다. 대가로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과 경영 정보를 넘기기로 했던 거죠.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료를 들여다봤어요. 평범한 택배 청년이었던 자신이 이토록 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그럼 그 리무진 계약도?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그 차에 타셨다면 모든 기술 기밀과 경영 전략이 실시간으로 중국으로 전송됐을 거예요. 박상모의 설명에 회장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박상모의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부인께서도 이 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의 배신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아내까지 연루되어 있다니. 경자 여사는 지난 1년간 홍콩과 싱가포르를 자주 오가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개인 투자 때문이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중국 기업의 중간 연락책 역할을 하고 계셨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 회장은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50년 결혼 생활,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내가 언제부터 자신을 배신하기 시작했던 걸까요? 처음에는 단순히 투자 정보를 넘기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요구가 커졌고 급기야 경영권 자체를 넘기라는 지시까지 받았던 거죠. 그래서 아들까지 끌어들인 건가? 그렇습니다. 영민 상무는 처음에는 단순히 승진과 경영권에 욕심을 냈지만 나중에는 어머니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것 같습니다. 박상모의 분석에 회장은 복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아들에 대한 분노가 조금 누그러지면서 대신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더 커졌거든요. 그럼 지금 경자는 어디에 있나? 이미 홍콩으로 출국했습니다. 영민 상무가 체포되자마자 준비된 도피 계획에 따라 움직인 것 같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내가 모든 상황을 미리 계산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자신과 아들을 모두 버리고 혼자만 살아남으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회장님, 다행스러운 소식도 있습니다. 준호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부에서 이 사건을 국가기밀 보호 차원에서 다루기로 했대요. 회장님의 신속한 신고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인가? 네, 그리고 중국 기업과의 모든 거래가 차단되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기술이 유출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되었고요. 박상모이 보충 설명했어요. 준호 씨가 회장님을 막지 않았다면 지금쯤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이 고스란히 중국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준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회장님께 받은 은혜를 갚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이 나라를 구한 거야. 회장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가족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회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박상모의 질문에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내와 아들을 모두 잃은 상황에서 혼자 회사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 막막했거든요. 솔직히 모르겠네. 나이도 이제 70을 넘었는데. 회장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준호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 일로 직원들이 회장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어요. 진실을 위해 가족까지 희생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있잖아요. 제가 회장님을 도와드릴게요. 평생 은혜를 갚으면서 살고 싶어요.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가족은 잃었지만 진정한 가족 같은 사람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나 같은 늙은이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다니. 박상모도 거들었어요. 저도 돕겠습니다. 회사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구축해 드릴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죠.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배신과 음모의 어둠 속에서 만난 진정한 동지들이었거든요. 그날 밤 준호는 회장과 함께 회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더 이상 혈연에만 의존하지 않고 진정한 실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를 이끌어가기로 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2년 전에 널 도와준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아니에요, 회장님. 그때 회장님께서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일은 없었을 거예요. 모든 게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대화는 밤이 깊도록 이어졌어요. 나이 차이는 반세기였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